이 나라에서는 66초마다 한 명의 노인이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20여 가구가 더 그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에게는 치매의 원인이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욕실 선반 위의 술병이 원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리처드 박사입니다. 15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이와 같은 상황을 셀 수 없이 많이 목격했습니다. 평생 명석했던 사람이 기억력이 감퇴하고 사람들의 이름이나 약속, 심지어 수없이 다녔던 집으로 가는 길조차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나이가 든 게 아닙니다. 바로 약 때문입니다. 의사가 처방하고 약국에서 조제해준 약이니 아무도 그 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특정 약물 하나가 단 1년 만에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으며 대부분의 복용자는 이러한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급격한 기억 상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9가지 약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약물부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파괴적인 약물까지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특히 3번째 약물에 주목해 주세요. 이 약물은 완전히 무해해 보이는 이유로 수백만 명의 노인들에게 처방되고 있으며 아무런 경고 신호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기억 중추를 위축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여러분의 나이와 매일 복용하는 약을 알려주세요. 댓글을 읽고 시청자분들의 연령대를 참고하여 다음 방송 주제를 정합니다. 자, 9위부터 시작해 볼까요? 순위가 낮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세요. 이 약은 미국 거의 모든 가정의 약장에 하나씩은 있을 테니까요. 9번째는 디펜히드라민으로 베나드릴이라는 상품명으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들기 위해,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또는 감기 증상을 줄이기 위해 찾는 작은 분홍색 알약입니다. 가격은 몇 달러에 불과하고 진열대 맨 위에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으니 순한 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뇌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작용이 일어납니다. 베나드릴은 항콜린제라는 약물 그룹에 속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 약은 아세틸콜린이라는 뇌화학 물질을 차단합니다. 아세틸콜린은 뇌가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고 하루 종일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전달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는 아세틸콜린을 덜 생성하고 남은 아세틸콜린을 더욱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세틸콜린을 차단하는 약물은 30대 뇌보다 70대 뇌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영향을 받는 부분은 해마 모양의 작은 구조인 해마입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이 형성되어 장기 기억 저장소로 저장되기 전에 처리되는 곳입니다. 제 진료 경험상 환자들이 수년간 매일 밤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서 서서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아왔지만 그 누구도 그 증상과 약, 항히스타민제 사이의 연관성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그 연관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셸리 그레이 박사와 동료들이 2015년 JAMA Internal Medicine에 발표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3,400명 이상의 노인을 10년 이상 추적 조사한 결과 강력한 항콜린제를 가장 많이 복용한 사람들은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54%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대부분이 사탕처럼 여기는 약으로 인한 일반적인 위험보다 1.5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2019년 쿠플랜드와 동료들이 BMJ에 발표한 별도의 중첩 사례 대조 연구에서는 영국 환자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러 약물 계열에 걸쳐 항콜린제 노출이 치매 진단과 연관되어 있다는 동일한 패턴이 대규모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수면을 위해 복용하는 모든 약, 특히 PM, 야간용, 알레르기 완화라고 표시된 약의 라벨을 읽어보세요. 이러한 약들은 대부분 디펜히드라민을 다른 이름으로 포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타이레놀 PM, 에드빌 PM, 유니솜 슬립젤, 지지킬, 그리고 많은 감기약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복용하는 경우 뇌로 전달되지 않고 장기간 복용해도 안전한 로라타딘, 클라리틴이나 세티르진 지르텍과 같은 새로운 항히스타민제가 있습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지 마세요.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하지만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이라고 해서 기억력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9번째 요점입니다. 8번은 위장이 좋아하고 뇌가 조용히 만족시켜주는 메뉴입니다. 8번째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입니다. 대표적인 약으로는 오메프라졸, 상품명 프릴로섹과 에소메프라졸, 상품명 넥시움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위산 생성을 억제하여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식후 타는 듯한 느낌 등에 처방됩니다. 증상이 재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복용합니다. 마치 약이 유일한 버팀목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약국에서 거의 아무도 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는 음식에서 특정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 산이 필요한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과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산 분비를 오랫동안 충분히 줄이면 비타민 B12 수치가 서서히 떨어집니다. 뇌세포가 원활하게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뉴런에 이러한 미네랄이 부족하면 신호 전달 오류, 혼란,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초기 알츠하이머병과 매우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 원인은 복용 중인 약물이 차단해온 특정 영양소 때문입니다. 2016년 곰과 하연이 씨가 주도하고 독일 의료보험 청구 데이터를 활용한 대규모 연구가 JAMA Neurology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75세 이상 7만 3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PPI를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은 복용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44%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영양소 부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험 연구에서 PPI가 동물 모델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수치를 높이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인간의 알츠하이머병에서 축적되는 것과 동일한 끈적한 단백질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매일 PPI를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파모티딘, 상품명 펩시드과 같은 H2 차단제라는 좀 더 순한 계열의 약으로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데 이는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습니다. 감초 추출물, 글리실리진이 제거된 것을 씹어 먹으면 위벽을 코팅하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뇌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습관적으로 평생 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용량을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복용하는 것입니다. 실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에 처방됩니다. 7번째는 방광질환 치료제인데 그 중에서도 옥시부티닌, 상품명 디트로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약은 갑작스러운 배뇨 충동, 즉 하루 일과를 망칠 수 있는 과민성 방광 증상을 겪는 노인들에게 처방됩니다. 효과는 확실하고 민망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옥시부티닌은 기억 형성에 관여하는 화학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디펜히드라민도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는데 옥시부티닌은 뇌에 쉽게 침투하여 기억이 형성되는 부위에 자리 잡습니다. 챈슬러와 동료들이 2024년 비뇨기과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검토에 따르면 옥시부티닌과 인지장애 및 치매 발병률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충분히 많아 노인에게 투여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19년 쿠플랜드가 BMJ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방광 조절에 사용되는 항콜린성 약물은 누적 노출 분석에서 치매 위험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였으며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한 후 그 영향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환자들 중 거의 아무도 경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방광을 진정시키는 약이라고만 들었을 뿐 동시에 정신이 멍해질 수도 있다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은 나이 탓으로 돌려집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루에 10번씩 열쇠를 잃어버리고 간단한 대화조차 끊어버린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처방약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옥시부티닌을 복용 중인데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을 느끼셨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방광과 뇌 기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미라베그론, 상품명 미르베트릭과 같은 새로운 약물은 완전히 다른 경로를 통해 작용하며 아세틸콜린을 전혀 차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노인 환자에게 이러한 약물은 인지 기능에 대한 위험이 훨씬 적으면서도 비슷한 방광 조절 효과를 제공합니다. 다음 진료 때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Wake me Instagram Minuten wow Minuten Fangen Finsterung Stau München Landrischen Finchen Fangen Samit Kunden Freimal Finisando Lecture Sto Dann von Sommer Geningen Stau in den Fenstern Forward Labyrinth Finsten Stand vom Fenstern und Teisten Singing Stanitan von Simon Skau Milstorm Stand Stone, Kingston, Kingston, 6번은 아마도 가장 놀라운 항목일 텐데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 종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Written fence functions and the young dunstan stone long and instance and each time youngsters starting up strong non flat dimension from some start and still in the young infinite substance stomachly in some young stones to its sorts and each young strong sounds and increased instance young that stones to instance and seeds to stones things from substance found to of substance some things that from stories and substance like some scheming instruments down twinkling strong some studying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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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 constant instruments some 조코르 조코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는 심바스타틴과 리피토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는 아토르바스타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 중 하나이며 특히 60세 이상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 약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타틴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약이며 이 글은 스타틴에 반대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다음은 흔히 간과되는 이야기의 절반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심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콜레스테롤을 이용하여 모든 신경을 감싸는 절연체인 미엘린 수초를 만들어 신호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강력한 스타틴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지나치게 낮추면 뇌에 실제로 필요한 원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스타틴은 뇌 조직으로 쉽게 침투하는 지용성 스타틴, 예를 들어 심바스타틴과 아토르바스타틴입니다. 2022년 잼시드 네제 터사라 만다니와 동료들이 Frontiers in Aging Neuroscience에 발표한 리뷰에서는 복용량, 복용기간, 개인의 혈뇌 장벽 투과성 등 여러 요인이 특정 환자에게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PMC에 발표된 서술적 리뷰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혼합된 연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메타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일부 인구 집단에서는 스타틴 복용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치매 위험이 약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스타틴의 효과가 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양면적인 양상을 보이며 아직 확정된 결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스타틴이 모든 사람에게 해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복용량, 복용 기간, 그리고 복용하는 스타틴의 종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타틴 중 프라바스타틴과 로수바스타틴은 뇌로의 투과율이 낮아 인지기능 보호가 우선시될 때 일반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수년간 스타틴을 복용해왔는데 머리가 멍해지거나 기억력이 감퇴하거나 혼란스러워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복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심장을 보호해줄 수 있는 약을 갑자기 중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복용 계획을 세우고 절대 혼자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잠깐만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신 김에 지금 복용 중인 약이 몇 개인지도 알려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 5번째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입니다. 로라제팜, 상품명 아티반, 디아제팜, 상품명 발륨, 알프라졸람, 상품명 자낙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약물들은 미국에서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치료에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약물 중 하나입니다. 이 약들은 뇌의 자연적인 진정신호인 지혜바를 증가시켜 과활성화된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처음에는 마치 구원받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황 상태가 완화되고 빠르게 돌아가던 생각들이 진정되며 마침내 잠이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014년 BMJ에 발표된 몬트리올의 트게이지와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약 9,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 벤조디아제핀을 사용한 경우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약 50%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아제팜과 같이 작용 시간이 긴 약물은 체내에 더 오래 남아 뇌를 포함한 지방 조직에 축적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약물은 뇌 전체에 서서히 화학적 진정 효과를 일으킵니다. 학습 속도가 느려지고 정신적 유연성이 감소하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듯 감정이 무뎌지고 자신답지 않다고 느낍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약물 중단입니다. 벤조디아제핀을 갑자기 끊으면 불안과 불면증이 더욱 심해지고 심지어 위험할 정도로 초조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약물이 가장 큰 해를 끼치고 있을 때조차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몇 주 이상 복용해왔다면 갑자기 중단하지 마세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약물 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더 순한 대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스피론은 진정작용이나 정신 혼미를 유발하지 않고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면증과 불안을 위해 고안된 전문적인 상담 치료, 특히 인지행동치료는 인지적 부담 없이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미트리틀린. 네 번째는 세 가지 다른 문제에 처방되는 단일 약물인데 이 목록에서 가장 숨겨진 부담 중 하나를 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미트립틸린으로 상품명은 엘라빌입니다. 이는 오래된 삼환계 항우울제로 신경통, 수면장애, 편두통 예방 등에 오늘날에도 널리 처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함이 바로 이 약이 널리 사용되게 된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재 흔히 사용되는 가장 강력한 항콜린성 약물 중 하나입니다. 즉, 신경세포들이 서로 소통하고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데 필수적인 화학물질인 아세틸콜린을 강력하게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레이가 2015년 JAMA Internal Medicine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아미트립틸린 계열 약물이 항콜린성 치매 위험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로 밝혀졌으며 10년 동안 누적 노출량이 가장 높은 그룹에서 치매 위험이 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자들 대부분은 약물이 이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수면이나 통증 완화를 위해 약을 복용하다가 점차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용량 복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수년간 매일 밤 소량씩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뚜렷한 경고 신호 없이 인지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다가 결국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미트립틸린을 복용하고 있다면 조속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통의 경우 둘록세틴이나 가바펜틴과 같은 약물이 항콜린성 부작용 없이 비슷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면장애에는 멜라토닌이나 매우 낮은 용량의 독세핀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독세핀은 뇌의 장기적인 건강에 훨씬 순한 약물입니다. 기분장애에는 세르트랄린이나 에스스탈로프람과 같은 새로운 항우울제가 뇌 건강에 훨씬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이건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던 약이에요. 완전히 무해해 보이는 증상 때문에 수백만 명에게 처방되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파록세틴으로 상품명은 팍실입니다. 이는 SSRI 계열 항우울제 중 가장 널리 처방되는 약물 중 하나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치료에 사용됩니다. 겉보기에는 기존의 정신과 약물보다 훨씬 순하고 현대적인 선택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언급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파록세틴은 강력한 항콜린 작용을 하는 유일한 SSRI입니다. 바로 이 특징 때문에 파록세틴은 세르트랄린이나 에스시탈로프람과 같은 관련 약물과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파록세틴은 이 목록에 있는 다른 모든 약물과 마찬가지로 아세틸콜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발견에는 고통스러운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약물은 정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처방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보호하려던 명료함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발리와 동료들이 미국 알츠하이머병 및 기타 치매 저널 American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and Other Dementias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 및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 환자에서 파록세틴 사용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측정 가능한 위험을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정신의학 프론티어 Frontiers in Psychiatry에 발표된 사용 패턴 연구에서는 파록세틴의 항콜린성 특성이 노인 환자에게 주의해야 할 약물 목록에 계속 포함되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노인의 경우 파록세틴은 일반적으로 다른 약물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노인병학회는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약물 목록인 비어스 리스트에 파록세틴을 등재했는데 파록세틴이 여기에 포함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인지기능 저하 때문입니다. 만약 이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의하여 세르트랄린이나 에스스탈로프람과 같이 더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SSRI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또한 처방받은 약을 변경하는 동안 비타민 B, 특히 비타민 B12와 B6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은 너무나 조용히 처방되기 때문에 복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약인지조차 모릅니다. 두 번째는 항정신병 약물입니다. 이 부분은 저를 매우 걱정스럽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항정신병 약물 복용에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세로켈, 상품명 쿠에티아핀, 리스페달, 상품명 리스페리돈, 자이프렉사, 상품명 리스페리돈, 자이프렉사, 상품명 리스페리돈,
이 약물들은 원래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와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개발 및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약물들은 수면 문제, 가벼운 불안감 또는 치매 자체와 관련된 초조함 등의 증상으로 노인들에게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개발된 강력한 약물들이 이제는 단순히 혼란스러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바쁜 간병인들이 돌보기 어려워하는 노인들을 위해 가정이나 요양시설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미국 의학의사협회 저널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에 발표된 다이어와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비교적 낮은 용량에서도 장기간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한 경증에서 중등도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의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진행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Lancet Healthy Longevity (PMC에 등재해 발표된 더 큰 규모의 분석에서는 행동 증상으로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받은 노인들이 이전에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1년 이내에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빠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뇌졸중, 폐렴, 급성심장사 위험을 증가시키고 심각한 진정작용으로 인해 낙상 및 입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도파민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작용하는데 도파민은 기분 조절뿐만 아니라 집중력, 계획 수립, 기억력에도 관여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도파민 수치가 충분히 낮아지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는 일부 환자는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지거나 거의 존재감이 없어 보일 수 있으며 가족들은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곁에 있지만 점차 사라져가는 누군가를 보며 슬픔에 잠깁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이러한 약물 중 하나를 복용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처방 의사에게 직접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 약을 처방했는지, 그리고 여전히 필요한 약인지, 아니면 단순히 편의를 위해 복용하는 것인지 물어보세요. 많은 행동 증상은 규칙적인 일상생활, 소음 및 과도한 자극 감소, 숨겨진 통증 치료, 수면 및 조명 관리 개선 등을 통해 약물 없이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정말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유효 용량을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복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가족들은 이러한 약물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노화라고 생각하며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지만 실제 원인은 화학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약물 하나가 아니라 오늘 제가 이야기한 모든 사례에 숨겨진 가장 큰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는 항콜린제 병용요법입니다. 이는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위험 요소이며 노년층에서 약물로 인한 기억 상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최종적인 악당, 즉 가장 악랄한 약 하나를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미묘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종종 여러 항콜린성 약물을 함께 복용하면서 서서히 누적되는 부작용에서 비롯되는데 아무도 그 총 부담을 계산해내지 않습니다. 다약제 복용이란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콜린성 부담이란 이러한 모든 약물이 동시에 동일한 기억 관련 화학 물질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하는 복합적인 효과를 말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한 노인이 수면을 위해 매일 밤 디펜히드라민을 복용하고 방광 조절을 위해 매일 옥스푸티닌을 복용하며 신경통 때문에 아미트립틸린을 복용합니다. 각각의 약물은 개별적으로는 미미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효과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들을 함께 복용하면 그 효과가 누적되어 뇌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레이가 2015년 JAMA Internal Medicine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항콜린제 누적 노출량이 증가할수록 위험도도 함께 증가했으며 가장 높은 노출량에서는 비복용자에 비해 위험도가 약 54%까지 상승했습니다. PMC에 등재된 2025년 10년 추적 연구를 포함한 최근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인구에서 이러한 양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안고 있는 대다수의 노인들은 자신이 항콜린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이에 대해 설명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세틸콜린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차단되면 뇌는 단순히 활동이 느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뉴런은 사용량이 줄어들어 약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결이 줄어들고 뇌는 인지검사에서 알츠하이머병과 매우 유사한 조용하고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희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약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는 조기에 발견하면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의 부담을 줄이면 많은 사람들이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명료함, 에너지, 기억력을 되찾습니다.
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하지만 이는 오직 유해 요인이 제거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문제에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복용 중인 약물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의사나 약사와 함께 모든 처방약, 일반 의약품, 그리고 복용 중인 모든 건강보조식품을 검토하십시오. 항콜린성 약물의 총량을 계산해 보세요. 인디애나 대학교 노화뇌 프로그램에서 개발한 ACB 척도와 같이 간단하고 검증된 평가 도구를 활용하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약물을 확인했다면 불필요한 약물은 의료 감독 하에 줄이거나 중단하고 더 안전한 대체 약물을 도입하여 뇌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목록 전체에서 노화하는 뇌의 가장 예방 가능한 위협 요소일 수 있으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9가지 약 중에서 현재 여러분의 약장에 있는 약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뇌의 안개가 끼거나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을 느끼셨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이번 주에 약물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답변이 다음에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우리 몸이 경고 신호를 숨기고 있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약장도 그중 하나이고 손도 또 다른 곳입니다. 손톱은 신장, 혈액, 심지어 신경계와 관련된 경고 신호를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 몇 년 전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그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오늘 밤 꼭 확인해야 할 손톱의 4가지 징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박사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계시죠? 거기서 뵙겠습니다.